이 물건 그러면 얼마에 팔았을까요? 2억 3천만 원. 2억 5,300에 팔았습니다. 볼게요. 여러분들한테요, 한 20억이 있어요, 20억. 돈은 많아. 20억이 있어요. 30억이 있어요, 30억이. 30억이 있는데, 내가 경매로 아파트 물건 낙찰받아서 이걸 단기 매도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보실 거예요? 강남? 다른 분, 또? 강남? 뭐 서울? 수도권? 그럴게요. 뭐 서울.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만약 기왕 있다고 한다 그러면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사고 싶겠죠. 그래서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정말 입지가 좋은 그런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근데 왜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단기 매도가 목적일 때? 매매가 빠르게 이루어질 거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난 서울이라고 정해놨어요. 일단 서울이야. 돈 많으니까.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하고 싶으세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어떤 조건의 아파트를 하고 싶으세요? 단기 매도가 목적이야. 내가 낙찰받고 나서 빨리 팔 거야. 어떤 아파트 하고 싶으세요?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어떤 아파트? 구축. 또 자, 신축이신 분. 신축. 구축이신 분. 한 분. 그쵸. 두 분. 상대로 신축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신축으로 가보자고요. 서울이고 신축이야. 자, 그러면 대단지예요? 아니면 뭐 한두 동짜리 나홀로예요? 대단지예요. 그러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 그런 지역 선택했어요? 그쵸. 그런 지역 수요가 많으니까 빨리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랑 가까워야 돼요? 여기랑 멀어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좋아요. 그러면 건설사 브랜드는 뭐예요? 뭐 대형. 그죠? 여러분들은 투자 못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물건 100번 들어가면 100번 폐찰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매 물건에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이 있어요. 저희처럼 단기 매도가 목적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실입주가 목적이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경매 컨설팅 끼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입주예요, 실입주. 자, 이 아파트가 10억이에요. 10억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 나는 어쨌든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10억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경매 물건이 마침 나와 있네. 나 어차피 경매가 아니면 일반 매매로도 살 거야, 이 아파트를. 이런 분들은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일반 매매로 사는 비용이랑 경매로 취득하는 비용이랑 2천만 원만 차이 나도 그분들은 들어와요. 어차피 나는 경매 아니면 일반 매매로 살 거니까. 근데 경매로 내가 일반 매매로 사는 것보다 2천만 원만 저렴해도 들어올 수 있죠. 그 2천만 원이 그분들한테는 고스란히 수익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단기 매도 투자자한테는 2천만 원 낙찰받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2천만 원 낙찰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손해봐요. 손해봐. 그러니까 그런 물건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야, 경매 요즘에 돈 안 돼. 옛날 얘기야.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2002년도에도 들었어요. 2002년도에도. 근데 2002년도에도 경매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벌었고요. 지금도요.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서울에 역세권에 대단지 아파트에 신축에 뭐 주변에 초중고 다 있고 이런 데 들어가요. 이런 데 실입주자 들어와요. 못 먹는다고요. 내가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어. 그런 거 아니면 낙찰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단기 매도를 하려면 최소한 시세 대비 그러니까 이 시세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팔려고 하는 목표 가격이 있겠죠. 네, 매도하려고 하는 가격. 이 가격 대비 10% 이상은 저렴하게 취득하셔야 돼요. 10% 이상은. 그래야 이것저것 다 떼고도 나한테 수중에 돈이 남습니다. 보통 단기 매도 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단기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서 77%를 국가에 헌납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뭐 23%는 내 거야? 아니에요. 여기서 뭐 미납 관리비라든지 이런저런 비용 빼게 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단기 매도를 할 때는 개인 매매 사업자를 냅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이 돼서 굉장히 저렴한 비율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있죠. 뭐 서울에 뭐 역세권에 대단지에 주변에 인프라 좋은 거 이런 것들은 장기 보유할 때 보는 조건이에요. 장기 보유할 때. 단기 매도할 때는 이거 상관없어요. 단기 매도할 때 중요한 건 뭘까요? 가격? 아니요. 단기 매도도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예요.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가 중요한 거예요.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냥 상품성 좋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보통 그러면 한 5억짜리 아파트예요. 팔릴 수 있는 가격이 5억이에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가격에 낙찰받아야 된다고요? 최소? 10%는 저렴해야 돼요. 그럼 4억 5천 정도에 내가 폐차라더라도 4억 5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폐차하다가 낙찰받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5천만 원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바웃으로 5천만 원 중에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게 되면 60%가 수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순수익. 이것저것 다 떼고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러면 5천만 원 차익이면 얼마 남는 거예요? 60%면 3천만 원 정도 내 주머니에 실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들어온다라고. 우리가 단기 매도할 때요. 맨날 사람들이 경매 먹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정말 좋은 조건의 물건들만 들어가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긴 해요. 초보자 입장에서 내가 낙찰 받았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팔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맞는 물건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점점 좋은 지역, 주변에 인프라 좋은 거, 아파트 상품성도 좋은 거를 선택하게 되는데 사실 수요가 맞는 건 맞지만 싸게 낙찰이 불가능한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싸게 낙찰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선호 지역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수도권 서울을 봐? 그럼 지방을 봐야 돼요. 지방을. 지방은 거래가 안 돼요? 지방도 거래가 돼요. 내가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는 아파트를 찾으면 돼요. 일단 비선호하는 지역으로 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비선호 물건을 봐야 돼요. 비선호 물건. 예를 들어서 신축이 아니라 구축 아파트. 아니면 역세권이 아닌 역세권이 좀 거리가 있는 아파트. 이런 어떤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전제는 뭐다? 상품성은 떨어져도 꾸준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지역적 비선호하는 지역, 그리고 비선호하는 물건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특수틱한 물건에 들어가셔야 돼요. 특수틱한 물건. 그러니까 권리상 너무 쉬운 것들은 그냥 초보자분들 다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서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특수틱한 물건이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특수 물건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 유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지분 물건이라든지 이제 약간 소송을 전제로 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특수 물건이라는 건 대출이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낙찰받고 나서도 이제 소송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내가 수익할 때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매 뭐 초보자, 중급자들은 이 특수 물건을 멀리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특수 물건이 아니고요. 특수틱한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물건이야. 그냥 굉장히 쉬운 물건인 건데 명찰만 특수 물건의 명찰만 달고 있는 거예요. 잘못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찾을 수 있으면 되게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요. 왜? 초보자들은 안 들어오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조건에 뭐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아니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정말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억짜리 물건인 거면 몇 프로 싸게 살 수 있다고요?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을 받아야 돼요. 폐차를 하더라도. 그럼 3천만 원이 남는 게임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면 시세 차익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대 물건도요 한 6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해요. 원래라면 6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이 발생하려면 5억대, 6억대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2억대 물건인데도 이런 어떤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이 되면 더 저렴하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이게 허들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세 차익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어떤 권리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물건을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 집중,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부합하는 물건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 이상 된다고 한다 그러면 꾸준하게 폐차라들을 입찰을 해야 되는 거고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부합해. 이런 것들은 여러분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무조건. 셜록님 그런 물건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구서 우성 아파트 6층 물건이 경매로 나왔어요. 일단 수도권 아닙니다. 그죠? 지방이죠, 지방. 부산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광역시잖아요. 그래도 부산광역시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보시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예요. 부산에 여러 가지 구가 있겠죠. 금정구라는 동네는 뭐냐면 부산에서 이제 어쨌든 입지가 좋은 데가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이 있다 그러면 중간보다 아래쪽이에요. 아마 여러 가지 구 중에서 아래에서 한 4등인가 5등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안에서도 입지가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부산이 이렇게 있으면 부산 요쪽 아래쪽이 약간 중심지잖아요. 해운대라는 이쪽이. 얘는 이 금정구는 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부산이에요. 근데 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 라인에.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입지가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단.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화면에 잘 안 보이시죠? 켜드릴게요. 구서 우성 아파트예요. 구서 우성 아파트. 되게 이름이 구성지지 않아요? 연식이 어떨까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일 거예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제 이 당시는 뭐냐면 이 낙찰받은 시기가 2025년 4월 30일이에요. 아, 맞죠? 4월 30일. 그러면 이 시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더 집중하던 시기예요. 지방은 잘 안 보던 시기거든요. 그 지역을 지방으로 한 거예요. 부산에. 부산에서도 입지가 안 좋은 그런 아파트. 그러니까 지역적인 허들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상품적인 허들이에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는 거죠. 지역적인 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만 찾으셔도 여러분들이 싸게 받을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다? 이 아파트가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 이건 뭘로 확인하면 돼요? 실거래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 물건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매각 물건란에 토지 및 건물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일부만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면 그 아파트 취득할 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부부가 공동으로 명의 취득하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세금적인 혜택 때문에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못 믿어서 취득하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 전체 소유권 중에 보통 남편이 2분의 1, 사모님이 2분의 1을 나눠 갖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지분 형태로 갖고 있으니까 지분권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유권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공유권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동산 하나를 여러 명의 소유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지분 물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들은 보면 50명이 공유하기도 해요. 여러 명. 근데 그럼 지분 물건이에요. 이 지분 물건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반쪽짜리 물건이죠, 이거는. 지분 물건은. 일부분 나온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사모님이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편분이 이제 뭐 카드를 많이 썼는데 카드 값을 안 갚았어. 그럼 카드사에서 먼저 남편한테 빨리 돈 갚으세요라고 연락을 하겠죠. 근데 남편이 돈을 안 갚네? 그럼 카드사에서는 돈을 갚아야 되는 이 남편분은 지금 돈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재산을 조회하는 거예요. 재산을 조회해서 이 사람의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경매로 넘기고 자기가 배당 절차에 참석을 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니까 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전체 소유자가 아니라 전체 소유 중에 2분의 1의 지분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카드사는 와이프 사모님 것까지 같이 전체로 통틀어서 경매 넣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사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이 돈을 갚아야 되는 거지. 그럼 남편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전체가 아니라 반쪽짜리 물건이 나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대출 안 나와요. 이런 것들. 현금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내가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낙찰 받았어. 자, 그럼 어쨌든 내가 소유권 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소유권 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집 거실에 가서 속옷바람으로 TV 볼 수 있어요? 완전 옛날에 선배들은 그렇게 했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주거침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초보자분들 때 꺼려하는 특수한 물건이에요. 특수한 물건. 특수한 물건.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더 특수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조땡땡이라는 임차인 분이 계세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3천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낙찰받은 대금과는 별도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물건을 만약에 2억에 낙찰받았어. 그럼 2억에 낙찰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인수하는 보증금이 있으니까 2억 3천에 낙찰받은 거예요. 근데 시세가 만약에 2억 2천이야. 그럼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어떤 특수한 케이스. 그럼 초보자분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가기 쉽지 않겠죠. 지방에다가 구축 아파트에다가 그리고 이런 특수한 그런 물건이에요. 빨간색이면 약간 특수한 문제가 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물건을요. 지금 보니까 3명이 들어왔어요. 3명. 3명이 들어왔고 지금 낙찰받은 가격은 1억 9,35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차순위 금액 2등은요. 3명이 들어왔는데 2등은 1억 8,770만 원. 최저가보다 10만 원 더 썼어요. 그럼 3등은 얼마 썼을까요? 그냥 최저가 쓴 거야. 자, 그러면 1억 9,350. 그럼 인수하는 금액이 얼마? 아까 보증금 인수.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에 사는 거예요? 2억 2,350만 원. 이거 시세조사 했을 때요. 이 아파트의 그 가장 저렴한 물건들 가격이 한 2억 2천 정도 돼요. 그럼 이거 뭐예요? 잘못 받은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요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특수틱한 명찰만 달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물건이에요. 여기 위에 보시면 구서 우성아파트 10동 6충 603호에 1기호라고 되어 있어요. 603호도 나와 있는데 다른 뭔가도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 아래쪽에 보시면 자, 건물이 2개가 나왔어요. 건물 1번은 보면 요게 구서동 13층 중 6층 603호. 이게 아파트 물건이겠죠? 요게 25.7평짜리가 나와 있는데 이건 전체가 나온 거야. 이건 지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래쪽에 있는 건물 2번째가 보면 13층 중 지하 1층이에요. 지하 1층? 나는 603호로 낙찰을 받았는데 지하 1층이야? 뭐지? 골프 연습장. 얘가 지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처음에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이 아파트도 분양을 해주고요. 기본적으로 하고 보너스로 보통 아파트에 뭐 헬스장이라든지 사람들 집주민들이 쓰는 그런 체육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체육시설을 지분 형태로 같이 그냥 보너스를 나눠준 거예요. 어차피 안 받아도 쓸 수 있잖아, 그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파트 전체랑 그 체육시설 지분만 같이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 케이스의 물건이에요. 그럼 이게 그래서 요게 지분이다 보니까 여기 위에 지분이라고 표기가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건물 면적이 552평 중에 26평 나온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애초에 이 아파트는 아파트 호수랑 그 지분이 같이 거래가 되는 아파트니까. 그럼 이거 낙찰받으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물건이다. 네. 그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이 있었는데 조땡땡. 점유 부분이 점포 골프 연습장 헬스장이에요. 경매 아파트 그 호수, 6층에 그 호수를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체육시설의 임차인인 거예요. 임차인.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차임을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뭐냐면 여기 체육시설을 지금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보증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관리사무소에 주는 거예요. 계약도 관리사무소로 한 거야. 나는 그냥 이 지분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이에요?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 케이스 때문에 지분 물건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예요? 명철만 빨간색으로 달려 있을 뿐이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인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물건.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저기 왜그 전액 매수인 인수라고 나와 있는 아, 이거는 이 권리 분석을 법원에서 막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쓰는 게 아니고, 이 옥션원 사이트도 이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 프로그램 로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로직에 따라서 일단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이 배당 요구 안 하면 인수합니다라고 그냥 자동으로 표기가 되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건에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 물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취득가액이에요. 1억 9,350만 원이. 그럼 이거 얼마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최소? 2억 2천. 이게 물건이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바닥 배관에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닥 배관을 만약에 공사 처리하지 않으면 2억 2천. 근데 바닥 공사를 해놨다, 배관을 해놨다, 그러면 2억 3천에 거래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 인테리어 수준에 따라서 2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악의 경우에 바닥 배관 공사가 안 되어 있어도 2억 2천에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2억 2천이면 얼마 싸게 받은 거예요? 2,600 정도? 맞나요? 2,600 정도? 그럼 2,600에 60%면 얼마예요? 1,500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가격 낙찰 받으면 최소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1년에 3건이면 얼마예요? 4,500이에요. 할만 하잖아요. 최악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근데 만약에 내 낙찰 받고서 문을 따고 들어가 명도를 받았는데 배관 공사까지 되어 있어. 그럼 2억 3천에 팔리는 물건이죠. 그럼 수익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 운 좋게 안에 인테리어까지 잘 되어 있어. 그러면 2억 5천까지도 팔 수 있는 물건이에요. 임차인이 골프장에 대한 임차인인데 초보자들은 이게 집에 임차인이 있구나 이렇게 그쵸. 검색을 할 때 아예 그 검색 목록에 빨간색으로 지분 물건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떠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은 아예 클릭조차도 안 하는 거거든요. 질문 하나 있는데, 네. 그 경매 물건에 나와 있고 입찰하기 전에 어떤 물건에 내고를 내는 거는 어려움이 있나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매 당했는데 내 집 보여주고 싶진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간혹 가다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긴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정말 마음씨가 착하신 분들. 예, 가끔 가다 보면 경매 물건들 중에 보면 그 법원에서 내부 사진까지 찍어서 올린 경우가 있거든요. 정유자분이 착한 분들이야. 이런 분들은. 예. 자, 이 물건 그러면 얼마에 팔았을까요? 이 물건. 2억 3천만 원. 2억 5,300에 팔았습니다. 저희가 이 물건을 저희 처음에 예상한 게 뭐냐면, 이분들 2등 3등은요 2억 2천을 보고 들어오신 걸 거예요. 내부 상태가 확인이 안 되니까 보수적으로 2억 2천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도 수익이 나니까. 근데 저희도 이 물건을 1억 8천 후반대 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확실하게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예 넘겨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넘겨서 받은 거고요. 저희가 넘겨서 받은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상태가 좋을 거라고 어떤 단서를 찾아낸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냐면 근데 문제 뭐냐면, 바닥 배관이 안 되어 있고 인테리어가 안 되어 있어도 돈 되는 물건이잖아요. 1,500만 원 남는 물건이잖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왜 그런지.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603호 현관문이에요. 603호 현관문인데, 요걸로 볼게요. 603호 현관문. 어때요? 문 상태가? 좋아요. 좋아요? 이거 뭐예요? 우유구멍. 우유구멍, 신문 넣는 거. 이거 옛날 아파트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문 자체는 뭐예요? 옛날 거예요. 이게, 근데 보면, 이게 사진상으로는 오래된 건지 아닌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나온 다른 경매 물건 사진을 찾아보면 돼요. 어쨌든 문 자체는 오래된 건데, 특이한 건 뭐냐면, 요거, 도어락이 되게 고급지지 않아요? 그러면 도어락을 이렇게 고급지게 했으면 안에도 내부 좀 막 바닥 공사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인테리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하나의 단서는 될 수가 있겠죠. 제가 본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에 보시면 소유자분이 2017년도에 이 아파트를 대출을 받아서 같은 날 지금 근저당이 들어왔죠.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중에 보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아래쪽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이건 세금 체납으로 이제 압류가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서 들어온 거냐면 부산진 세무서장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소유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사업하는 분. 그럼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사업자긴 하지만 장사를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업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일단. 사업하시는 분. 근데 만약에 사업이 정말 잘 되는 분이었다, 지금은 어렵지만 사업이 잘 됐던 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오래된 아파트에 들어오면서 수리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가압류가 여러 건 들어왔는데 보니까 삼성카드에서, 롯데카드에서, 현대카드에서, 신한카드에서 무려 4개의 카드사에서 지금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카드를 쓴 거예요. 그 금액도 2,600, 2,300, 1,800 그리고 1,000만 원. 자, 사업하시는 분이고요. 카드 종류만 4개예요. 그리고 지금 쓴 것도 보니까 많이 썼어. 그럼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경매가 나온 거지만 사업이 잘 됐던 사람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카드 4개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신한카드 하나밖에 없거든요. 4개의 카드. 게다가 이런 정도의 금액을 썼다고 한다 그러면, 아, 지금은 힘들지만, 과거에는 정말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사람일 것 같다. 그런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2017년도에 소유권 취득했을 때도 이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직원이 집에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을 내가 초대할 수도 있는데, 그냥 허름한 그 상태의 집을 보여줄까요? 안에 내부 수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요? 소유권 취득했을 때든지 아니면 중간에라도 저희는 이걸 보고 안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으로. 최소한 이런 케이스라고 한다 그러면 바닥 배관 공사는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설사 안 되어 있어도 안전마진 확보 2억 2천에 팔아도. 근데 배관 공사까지 되어 있어서 2억 3천에 팔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낙찰받았어요. 내부 상태가 어땠을까요? 인테리어가 정말 좋았어요. 이분은 사업하셨던 분인데 어떤 사업이냐면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게다가.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신데 자기 이제 성인된 자녀, 따님분이랑 둘이서 살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살면서 나중에 이 따님한테 아예 이 집을 좀 넘겨주려고 아예 중간에 한 3년 정도, 2년 정도 전에 2년, 3년? 그 정도 전에 아예 올수리를 하신 거예요. 여기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위아래로 누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때 그것까지도 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물건을 2억 5천 3백에 매도했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거예요, 요거. 2억 5,300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얼마다? 거의 6천만 원, 6천만 원. 6천만 원 나는 거예요. 사실 이 금액대, 2억대의 물건에서 6천만 원 시세 차익 내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 남는 거예요? 3,500만 원 내외 정도 남는 거예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울의 뭐 역세권에 안 돼요.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걸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부산에서도 입지가 안 좋아요. 그래도 거래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있는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이 가격에 거래가 되는 거지 이 아파트의 가격대를 원하고 이 입지를 원하는 수요 자체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이 소유자한테 팔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은 얼마지? 내 매도 목표가를 정해놓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수익률 계산해서 수익 남는 금액으로 폐차를 하더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단순해요.
이게 다예요. 이거. 근데 많은 분들이 첫 발을 잘못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 좋고 인프라 좋고 아파트 상품성 좋은 물건에 들어가요. 그러면 50번 폐차라면 한 번 낙찰 받을까?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면? 우리가 꼭 서울에서만 돈을 벌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산에서 벌든 울릉도에서 벌든 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하는데 이거 시간 많이 들어갔을까요? 물건 찾는 거는 열심히 찾아야 되죠. 물건은 내가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 찾는다, 30분 이상 찾는다,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시대조사 어떻게 했을까요? 시대조사? 이거 현장에도 안 나갔어요. 그냥 전화로 시대조사 합니다. 미납관리비 관리사무 전화해서 파악합니다. 그리고 입찰은요? 입찰을 내가 가야 될까요? 요즘에는 대리 입찰을 쓸 수 있어요. 바토너라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업체가. 그럼 여기에 한 11만 원 정도면 내가 대리로 보낼 수 있어요. 입찰을. 나는 회사 일을 하면서 대리 입찰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월차 쓰고요. 부산에 내려가더라도요. 11만 원 안 쓰겠어요? 야, 기왕 부산에 내려왔는데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리고 어쨌든 그 교통비용도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업체한테 대리를 맡기면 돼요. 어차피 그 비용은 그 비용인 거. 내가 가도 그 비용은 들어가는데 난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장에 나간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낙찰 받고 나서 연락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메모지를 붙여놓거든요. 심부름 앱이 있어요. 거기서 이 내용으로 포스트잇 붙여주세요 하면 붙여줍니다. 네. 그런 시스템이 생긴 지는 오래됐나요? 대리. 그거는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럼 뭐 보증금, 입찰 보증금이 소액이 아닌데 그걸 네. 가지고 도망가거나 그런 사고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많은 분들이 바톤으로 이용하셔가지고 대리 입찰을 씁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주었잖아요, 우리가. 명도 협상은요? 만나서 했을까요? 아니요. 그냥 문자로, 전화로 했어요. 안 내려갔다고요. 매물 내놓는 거는요. 전화로 중개소에 내놨어요. 매매 계약은요. 전자계약서 썼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내려갔다니까요?